윤필용은 1927년 경북 청도에서 태어나 대구 고등보통학교를 거쳐 육군사관학교 8기로 졸업합니다. 그가 박정희 대통령과 처음 인연을 맺은 것은 1954년도로 박정희는 같은 경상도 출신인 윤필용을 매우 총애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래서 박정희가 7사단장과 1군 참모장, 그리고 일광구 사령관 등 새로운 보직을 맡을 때마다 윤필용을 신복으로 데리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5.16 군사정변 당시 윤필용은 이른바 혁명 주체는 아니었지만 박정희와의 개인적인 인연 덕분에 비서실장으로 측근해서 박정희를 보좌했죠. 이후 윤필용은 육군 방첩대장으로 있던 1965년 5월 원충년 대령이 주도한 쿠데타를 사전에 적발하는 공을 세웠습니다. 과거 발생한 수많은 쿠데타 사건들은 사실 조작된 경우가 많았는데 원충년 사건만큼은 실체가 있는 사건이었죠. 그리고 이때가 6.4.8기생들의 전성시대로 이들은 협력하기보다는 경쟁하고 대립합니다. 먼저 당시 중앙정보부장은 윤필용과 동기였던 김형욱이었는데 이때 중정과 연관된 밀수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를 알게 된 윤필용 방첩대장은 중정부장 김형욱도 두려워하지 않고 중정의 직원들을 줄줄이 연행해 구속시키기도 했죠. 이처럼 윤필용이 맡고 있던 방첩부대가 권력기관의 정점에 있는 중정을 거침없이 수사하고 나선 것을 볼 때 그 당시 권력 실세들 간의 암투가 얼마나 치열했는지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윤필용은 또 다른 육사 동기생이자 권력의 2인자로 불리던 김종필과도 경쟁 관계가 있었다고 전해지고 있죠. 그러나 윤필용의 위세가 등등해지자 여러가지 구설수도 발생합니다. 1968년 북의 특수부대원들이 청와대 근처까지 오는 청와대 습격 사건이 발생합니다. 사건 당시 윤필용은 북에서 침투한 김신조를 방첩대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하게 합니다. 이는 김신조에게 전향교육을 시킨 뒤 텔레비전에 나와 김신조가 대한민국에 잘 적응하는 모습을 과시하기 위해서였죠. 그러나 윤필용의 예상과는 달리 기자회견에서 김신조는 침투 목적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박정희 모가지 따라와시오라고 답하여 충격을 주게 됩니다. 이러한 김신조의 박정희 모가지 발언으로 인해 심기가 불편해진 박정희 대통령은 윤필용을 좌천시키고 김재규를 그 자리에 앉혔습니다. 김재규는 방첩대를 보안사령부로 격상시키면서 군부의 실세로 떠오르게 되었죠. 여담으로 보안사령부는 이후 국군기무사령부를 거쳐 국군방첩사령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윤필용은 좌천 이후 월남전에 참전하여 맹호 부대장을 지냈는데 박정희 대통령은 윤필용을 끝까지 버리고 싶진 않았습니다. 결국 1970년 윤필용은 한국으로 돌아와 핵심 요직으로 불리던 수도경비사령관에 올라섭니다. 수도경비사령부, 이른바 수경사로 불리던 이곳은 서울에서 가까운 곳에 있는 부대로 대통령을 직접 지키는 매우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때문에 대통령은 수경사령관을 누구에게 맡길 건가 하는 문제에 아주 예민했고 이곳을 맡는다는 것은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실세라는 말과 같았죠. 그렇게 윤필용은 한때 박정희에 의해 좌천되었지만 또 다시 권력의 중심으로 들어오는데 성공합니다. 1960년대 후반, 당시 헌법으로는 대통령은 3선 연임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박정희 대통령은 1971년도에 실시되는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3선 대통령을 허용하는 헌법 개정이 필요했고 1969년 10월 3선 개헌안이 발의되어 65%의 지지를 받아 통과됩니다. 그렇게 박정희 대통령은 이 3선 개헌 헌법에 따라 1971년 4월 7대 대통령에 올라섭니다. 그리고 이때 청와대 권력의 4인방은 이후락 중앙정보부장, 박종규 경호실장, 김재규 보안사령관, 그리고 윤필용 수경사령관이 있었습니다. 이들 청와대 권력 4인방은 때로는 힘을 합치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갈등하는 복잡한 관계를 맺었습니다. 특히 김재규와 윤필용 간의 갈등이 심각했는데 육사기수로는 2기인 김재규가 8기인 윤필용보다 한참 선배였지만 나이로는 김재규가 윤필용보다 한 살 많았을 뿐이었죠. 팽팽한 신경전을 이어오던 두 사람은 1971년 6월 김재규 사령관의 공격으로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김재규는 윤필용의 약점을 찾기 위해 윤필용의 사무실에 몰래 도청장치를 설치합니다. 그러나 김재규의 보안부대가 자신의 전화를 도청하고 있음을 눈치챈 윤필용은 헌병대를 동원하여 사무실을 폐쇄하고 도청 테이프를 압수한 후 김재규의 불법 행각을 만천하에 폭로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김재규 보안사령관은 수경사 감청 사건으로 좌천되었고 그 후임으로 6.4.8기생인 강창성이 부임하며 강창성 보안사령관은 새로운 권력의 축으로 입장합니다. 이렇게 대통령의 특별한 신임을 받던 김재규가 윤필용에 의해 제거되자 윤필용의 위상은 더욱 높아졌고 사실상 군부의 1인자로 올라섭니다.
당시 윤필용의 권력이 얼마나 대단했던지 윤필용은 박정희 대통령과 맞담배를 피면서 할 말을 다 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은 국방부 장관이나 육군참모총장 인선 등 군 인사를 윤필용과 상의했습니다. 장군 진급 명단 또한 육군본부에서 짜는 게 아니라 윤필용이 직접 짜서 명단을 올리면 그대로 통과되었죠. 이 때문에 새해가 되면 육군참모총장과 대장들이 윤필용의 집에 찾아오고 하급자인 윤필용에게 세배를 드리는 웃지 못할 일도 일어납니다. 군 선배들은 술자리에서도 윤필용을 상석에 앉혔으며 공식 행사장에서도 윤필용이 앞줄에 선배들이 그 뒤에 앉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삼각지 육군본부 외에 윤필용의 수경사를 필동 육군본부라고 부르곤 했죠. 겉에서 보기엔 김종필이 2인자다, 이후락이 2인자다 하고 있었지만 진짜 2인자는 따로 있었던 셈이었죠. 여기에 재계 인물들이 윤필용을 수시로 찾아왔다고 하는데 소문에 의하면 특히 현대건설 정주영 회장과 친분이 깊었다고 합니다. 과거 윤필용 밑에서 근무했던 A씨의 주장에 따르면 A씨는 군 선배의 지시에 따라 현대건설에 자주 갔다고 합니다. 선배들이 정주영 사장이 돈을 주기로 했으니 가서 받아오라고 시켰으며 현대건설에 가서 정주영 사장을 만나면 정주영 사장은 그래 알아 하고는 돈을 건네주었다는 것이었죠. 그리고 윤필용이라는 이름은 점차 정치권을 넘어 대학가에까지 알려졌는데 1971년 9월 고려대학교에서는 대표적인 부정축제자 3인으로 이후락, 박종규와 함께 윤필용을 적은 대자보가 붙었습니다. 이에 헌병이 고대에 난입하여 학생들을 수경사로 연행해가는 사태가 발생했고 이후 대학가의 규탄 시위는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기도 했죠. 1972년 이후락 충정부장은 북한을 다녀온 후 남북 7사 공동성명을 발표하면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당시 한반도에는 평화의 바람이 불었고 이후락의 인기는 크게 치솟고 있었죠. 이에 수경사령관 윤필용은 이후락의 무사귀환을 축하하는 환영 파티를 마련합니다. 과거 윤필용은 이후락을 견제하며 그의 비리를 대통령에게 보고한 적도 있으나 북에 다녀온 후 이후락의 인기가 높아졌고 박정희의 신임이 두터운 것으로 보고 그와 손을 잡기 위함이었죠. 이후 이후락과 윤필용은 자주 만나 술자리를 같이 하는 등 절친한 사이가 됩니다. 그러자 박종규 경호실장은 윤필용이 자신과 사이가 안 좋은 이후락과 밀착되는 것에 대해 심기가 불편했습니다. 여기에 자신이 2인자라고 자부하던 박종규는 윤필용과 이후락이 친밀한 관계로 인해 권력의 중심이 이동한다는 말까지 나오자 더욱 신경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었고 이들을 이대로 방치해선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 근현대사를 뒤흔든 윤필용 사건이 발생합니다. 1973년 윤필용은 이후락과 술을 먹던 자리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이후락 형님, 이제 형님이 대통령이 돼야 합니다. 각하는 너무 늦고 노쇠합니다. 12년이나 해먹었으니 이제는 은퇴하여 물러날 때가 됐습니다. 그 옛날 신라 김춘추가 적국 고구려에 올라가 연개소문을 만나고 돌아와서 신라왕이 됐습니다. 형님도 적국 평양에 가서 김일성을 만나고 무사귀환했으니 대통령이 돼야 합니다. 이후 신범식 사장에 의해 윤필용의 말이 박정희 대통령 귀에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신범식 사장은 국가재건 최고회의의 홍보실장이었고 이후 문화공보부 장관과 청와대 비서관을 역임할 정도로 박 대통령의 두터운 신임을 받던 인물입니다. 신범식 사장이 박정희 대통령에게 박종규의 말을 전달한 방법은 두 가지 이야기가 존재합니다. 먼저 당시 신범식은 박종규와는 가까웠기 때문에 이후락과 윤필용의 약점을 잡기 위해 이들 사이에 끼어들었습니다. 신범식은 이후락과 윤필용과의 술자리를 자주 마련했고 윤필용이 말실수를 하자 기회가 왔다고 판단합니다. 이후 신범식은 박정희와 골프를 치던 중 아무것도 모르는 척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각하께서 이후락에게 대통령 자리를 물려주신다고 들었습니다. 각하께서는 이 내용을 알고 계셨습니까? 두 번째로는 박정희 대통령이 신범식 사장과 골프를 치다가 대통령이 먼저 한간에 내 후계자 소문이 돈다던데 자넨 누군지 아나라고 묻습니다. 신범식 사장이 대답을 하지 않자 박종규 경호실장이 신 사장 머리에 총을 겨눴고 결국 윤필용 이름을 말했다는 것이었죠. 어찌되었든 이를 들은 박정희 대통령은 대노했고 강창성 보안사령관을 불러 윤필용 사건의 조사를 지시합니다. 전임 김재규 보안사령관 시절부터 보안사와 수경사는 앙숙이었기 때문에 강창성에게는 기다리던 칼을 뽑을 절호의 기회였죠. 이후 강창성이 눈에 불을 켜고 윤필용을 수사했지만 쿠데타 계획은 아니었고 단지 술기매한 말실수였습니다. 그래도 박정희 대통령은 이참에 윤필용의 군복을 벗기고 싶었기 때문에 윤필용은 결국 구속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열린 군사재판에서는 윤필용의 죄는 반란죄가 아니라
업무상 횡령과 국무이탈 등으로 15년형이 선고되었죠. 그리고 윤필용 사건으로 많은 별들이 우수수 떨어졌는데 윤필용 그룹에 있던 장교 10명이 구속되었고 약 30명의 장교가 군복을 벗게 됩니다. 윤필용 사건을 보면 박정희 대통령이 어떤 식으로 권력을 유지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박정희는 요직을 맡은 이들 사이에 갈등 관계를 만들어 서로 견제하며 자신에게 절대 충성하게 하는 방식을 이용했습니다. 예컨대 수경사령관과 보안사령관을 계통이 다른 사람으로 임명해 서로 감시하도록 한다던가 중요한 부대에는 각 단계별 지휘관들을 각각 다른 계통에서 임명해 서로 견제하게 하는 식이었죠. 그러나 중정을 이끌던 이후락과 수경사를 이끌던 윤필용이 서로 견제하다가 갑자기 가까워지자 대통령은 권력의 균형이 깨지는 것을 우려하며 윤필용을 제거한 것이었죠.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은 이 인자를 절대 용납하지 않았는데 자신의 후계를 논하는 것 자체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김종필 세력이 제거되었고 20년간 자신을 보좌한 윤필용도 내쳤습니다. 한간에는 이런 소문도 있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쿠데타로 권력을 잡았기 때문에 군대를 제일 무서워했고 부하들 중 쿠데타를 일으킬 만한 인물은 윤필용밖에 없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 박정희는 윤필용과 같은 기수인 6사 8기들과 술을 마시면서 이런 말을 했죠. 너희들 내가 윤필용만 사랑하면서 끼고 돈다고 섭섭하게 생각 마. 내가 세상에서 제일 무서워하는 놈이 바로 윤필용이야. 결론부터 말하면 윤필용 사건 2년 만에 박종규, 이후락, 윤필용, 강창성 등 청와대 권력 4인방 모두 물러나게 됩니다. 먼저 윤필용 사건으로 대통령의 신임을 잃은 이후락은 대통령의 신임을 만회하고자 김대중 납치 사건을 일으켰다가 오히려 역효과가 나는 바람에 책임을 지고 자리에서 물러납니다. 이후락은 그 직후 해외로 도피했는데 윤필용 사건을 바로 옆에서 지켜봤기 때문에 자신도 안전하지 못할 것으로 생각했죠. 이후 청와대로부터 안전을 보장한다라는 약속을 받은 후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죠. 윤필용 사건을 주도한 박종규 경호실장의 경우 1974년 8월 15일 유경수 여사 사건으로 물러나고 차지철이 후임 경호실장에 올라섭니다. 그리고 사건을 직접 조사한 강창성의 행보는 매우 놀랍고 안타깝습니다. 강 장군이 윤필용 사건을 조사하던 중 하나회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윤필용이 군대 내 경상도 후배들의 대부였으며 특히 전두환과 노태우가 만든 하나회의 든든한 후원자이자 대부였습니다. 강 장군이 하나회에 대해 더 조사해보니 하나회는 윤필용 수경사의 핵심 요직뿐 아니라 군에서 좋은 보직들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강 장군은 윤필용뿐 아니라 하나회도 제거하기로 결심하고 대통령에게 찾아가 이렇게 보고합니다. 윤필용에게는 수경사 말고 하나회라는 거대한 사조직이 있습니다. 윤필용은 하나회와 손을 잡고 그들끼리 편의를 봐주면서 요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건 한 나라의 국방체계를 병들게 하는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면서 강창성은 대통령에게 하나회의 명단을 발표했는데 박정희 대통령은 그만이라고 말하며 강창성의 말을 잘랐습니다. 사실 강창성은 몰랐지만 박정희 대통령은 하나회에 대해 이미 알고 있었고 심지어 하나회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아끼고 있었죠. 과거부터 대통령은 하나회 회원들이 진급을 하면 이들을 위해 축하 파티를 열어주고 금일봉도 선물했습니다. 그 하나회 멤버 중에서도 전두환을 특히 좋아했고 전두환이 진급할 때에는 고급 승용차를 선물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전두환은 박정희의 양아들이라는 이야기를 들을 정도였죠. 얼마 뒤 박정희 대통령은 강 장군을 부른 뒤 이렇게 말합니다. 강 장군 때문에 경상도 장교들 씨가 마르겠다. 결국 박정희가 아끼던 하나회를 건든 강 장군은 결국 좌천되었습니다. 강 장군은 군용 휘발유를 팔았다는 제목으로 제거되었는데 당시 군인들은 자신이 쓸 돈을 마련하기 위해 군용 휘발유를 팔고 있었습니다. 이건 세상이 많이 알고 있던 비밀이었고 강창성 또한 휘발유를 팔아 정보 수사비로 사용하고 있었죠. 이처럼 하나회를 척결하려다 역공을 맞은 강 장군은 퇴역 후에도 하나회의 미움을 받습니다. 원한을 잊지 않고 있던 전두환이 권력을 잡자 강창성은 이등병으로 강등되었고 심지어 삼청교육대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렇게 전두환에 의해 지독하게 당하면서 강 장군은 당뇨병도 없고 몸무게가 25kg이나 줄어드는 등 건강이 극도로 악화되었죠. 이후 강창성은 야당 국회의원이 되어 과거와는 반대로 전두환과 노태우를 공격하기도 했죠. 그리고 청와대 권력 4인방은 아니었지만 그 근처까지 도달했던 군인 손영길이 있습니다. 그는 육사 11기로 전두환과 동기였고 윤필용 사건 이전까지만 해도 전두환보다 더 잘나가고 있었습니다. 손영길의 군생활은 탄탄대로였는데 박정희의 전속 부관으로 4년 넘게 보좌하면서 대통령의 총애를 한 몸에 받았고
이후 수경사 윤필용의 참모장으로 권력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심지어 손영길은 이후락의 울산농구 후배로 이후락과 윤필용 둘 사이에 화해를 주선한 인물입니다. 그리고 손영길은 하나회를 만든 인물로 하나회의 초대 리더는 전두환이 아니라 손영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손영길은 윤필용 사건으로 불운의 군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윤필용이야 실제 대통령에 대한 불경에 해당하는 말을 했다는 모함이라도 있었지만 손영길은 사실 조사를 받아야 할 이유가 없었죠. 이처럼 손영길이 날아가면서 전두환이 하나회를 완벽하게 장악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손영길의 육사 동기생들인 전두환과 노태우 모두 승승장구하며 11대부터 13대 대통령을 지내게 됩니다. 그래서 손영길이 있었다면 한국 현대사는 바뀌었을 것이라는 말도 나오곤 했죠. 윤필용은 옥살이를 하다 1975년 형 집행정지로 석방되고 야인으로 살게 됩니다. 그러다 1980년 전두환의 하나회가 주축이 된 신군부가 권력을 잡자 하나회의 대부였던 윤필용에게도 손을 내밀게 됩니다. 전두환은 대통령이 된 후에도 윤필용을 형님으로 모셨고 윤필용은 한국도로공사 사장과 담배인 3공사 사장을 지내며 평안한 노후를 맞을 수 있었죠. 그리고 윤필용에게는 아들과 딸 2명이 있는데 아들 윤회관은 미주제강의 대표로 신문에 이름이 오르내렸습니다. 이 미주제강은 과거 박근혜가 대통령 후보이던 시절 박근혜 테마주로 거론되기도 합니다. 이는 당시 미주제강의 대표를 맡은 윤회관이 박정희 정권 실세였던 윤필용의 아들이라는 어이없는 이유 때문이었죠. 그리고 현재 미주제강을 살펴보면 지난 2022년 윤회관은 대표이사에서 내려왔으며 2023년 매출액은 약 500억 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0년 7월 24일 윤필용은 향년 83세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의 빈소에는 노병들의 조문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30명의 일행들과 함께 빈소를 찾았는데 오공의 핵심 인사였던 장세동과 최세창 등이 그와 동행했죠. 윤필용이 세상을 떠나자 그의 아들은 윤필용 사건에 대해 재심을 청구합니다. 사실 윤필용 생전에도 아들이 재심을 신청하려고 했으나 윤필용은 다음과 같이 말하며 이를 만류했었죠. 박정희 전 대통령과의 은원도 있고 그 사건으로 사람들의 입에 다시 오르내리고 싶지 않다. 그러나 아들은 아버지의 명예회복을 강하게 바라고 있었기에 재판부에 재심을 신청합니다. 결국 윤필용은 과거 받은 혐의 대부분에 대해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뿐 아니라 윤필용 사건으로 억울하게 군복을 벗고 쫓겨났던 이들도 재심을 청구하기 시작합니다. 이에 재판부는 이런 말을 하며 이들의 무죄를 선고했죠. 보안사 소속 조사관들의 폭행과 협박으로 전역 지원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된다. 역사에 만약은 없다는 말이 있지만 우린 때로 역사를 앞에 두고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근현대사에서 만약이라는 가정이 가장 많이 붙는 사건은 윤필용 사건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윤필용과 이후락이 건재했다면 김재규에 의해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하는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이후 전두환의 신군부도 등장하지 않았겠죠. 누군가는 말합니다. 권력 자체가 야비한 것인데 그 권력을 휘두른 권력자는 더 야비할 수밖에 없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역사비디오였습니다.